최근에 컨테이너 선박의 화재 사고가 좀 많습니다. 구체적인 화물로는 전기차 배터리 때문에 자동차 전용선에서 화재가 발생한다거나 아니면 컨테이너선의 경우에도 그 위험물, 컨테이너선에는 되게 다양한 화물이 선적이 되죠. 그래서 일반적인 건화물도 있고, 그 다음에 전력을 공급해서 온도를 조절하는 냉동 컨테이너도 있고, 그 다음에 프렐렉이나 아니면 오픈탑을 이용한 장착 화물, 그리고 심지어 컨테이너 전용선이지만 일부 선복을 이용해서 브레이크 벌크까지 선적을 하는 경우도 있고, 컨테이너선에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화물들이 선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를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FAK라고, Freight of All Kinds라 하죠.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의 화물들을 손자간다 해서 FAK라는 용어들을 사용을 하는데요. 컨테이너선은 생각해보면 굉장히 좀, 보건성도 좋지 않고 여러 가지 화물들을 선적을 하기 때문에 다 품종, 소량 단위로, 박스 단위로 6m짜리와 12m짜리 컨테이너 박스에 여러 가지 종류의 화물들을 선적을 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일반적인 건화물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그렇게 위험한 화물이 잘 없지만, 냉동화물, 냉동화물 온도를 조절하는 냉동화물이나, 그 다음에 위험물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도 컨테이너선에 일반 건화물들과 같이 그 선적을 하면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컨테이너선 자체도 보건성이 그렇게 좋은 선박은 아니죠. 선창하고 갑판에도 동시에 선적을 하기 때문에 이게 무게중심이 사실은 되게 높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원래 안정적으로 메타센터 GM 우리가 GM 문제를 많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선창에는 가능한 이제 무겁게 유지를 해서 우리가 오뚜기 아시잖아요. 그죠? 오뚜기를 우리가 밀어도 이렇게 자기 본 위치로 돌아오는 이유가 아래 중심이 무겁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컨테이너 선 같은 경우에는 무게 중심이 꽤나 높습니다. 이렇게 선착 말고 갑판에도 선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짐을 실는 것 자체도 위험한데 더군다나 여러 가지 화물들을 선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런 사고들이 많습니다. 여기 제가 컨테이너 선하고 그다음에 일반 벌크 선하고 비교를 해놨는데요. 보건력도 취약하고 벌크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화물을 대량으로 이제 이송을 하는 선박이잖아요. 그에 비해서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여러 가지 종류의 그 화물들을 컨테이너라는 용기에 담아서 운송을 하기 때문에 선박 자체의 보건력도 취약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화물들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런 화물 사고들 그리고 특별히 최근에는 이제 그게 화재 사고로 이어지다 보니까 그 화물 한 단위가 문제가 생김으로 인해서 선박의 화재로 이어지거나 그로 인해서 운항이 중단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컨테이너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길이 단위로 구분을 하잖아요. 그다음에 20피트와 40피트, 6m와 12m 단위로 하는데 일반적인 건화물들을 우리가 드라이카고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이외에 440볼트 전력을 공급해서 온도를 유지하는 냉동화물, 우리가 리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데인저러스 굿즈, 위험물 화물도 컨테이너에 일부 수송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주로 SOC로 컨테이너를 관리하는 ISO 탱크에 화물을 적입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일반 드라이밴이나 최근에는 냉동 컨테이너에도 위험물을 선사 COC 컨테이너에 냉동 컨테이너에 위험물을
적입해서 이송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오호지나 벌크 화물 같은 장축 화물들도 이송이 되고 있죠. 요거는 제가 컨테이너선에 관련된 화재 사고만 기록을 했고요. 최근에는 사실 전기차 리튬 이온 배터리 그 화재 사고 때문에 자동차 전용선들 그 화재 사고 기록들도 꽤나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은 제가 일단 배제를 했습니다. 그 컨테이너선에 일단 한정해서 그 화재 사고 건들을 좀 조사를 했고요.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한진 펜실베이니아호에 선적된 폭죽이 폭발한 그 위험물 클래스 1짜리죠. 이런 경우들이 있었고요. 2006년에 현대 포추노 이것도 위험물 이것도 폭죽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아마 이쪽이 이 근처에 아마 그 선박의 엔진룸, 기관부 쪽에는 온도가 좀 많이 높을 확률이 크죠. 그래서 위험물 같은 경우에는 그 선박 기관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분류 장치를 해야 되는데 그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세그레게이션 문제가 좀 있었다. 그랬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포추노 위험물 사고고요. 2015년에는 한진 그린워스호 이 당시에 어떤 위험물이 선적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화물 이 화재 사고 역시 위험물과 관련된 그런 사고였습니다. 2018년 머스크 호나모 사고가 또 있었고요. 운송하는 그 장면이 되게 좀 뭐라 해야 되지?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이 선박을 그 드라이도크로 운송하는 과정이 조금 특이했었는데요. 선박을 절단해서 이송을 했던 그런 사고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 KMTC 홍콩 태국 람차방 터미널에서 이렇게 폭발한 사고가 있었고요. 그 화주가 그 위험물 신고를 안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워낙 많은 다양한 화물들을 선적하기 때문에 이거를 선사에서 일일이 다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BL에 보시면은 쉬퍼스 로드 앤 카운트라고 이제 적어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주가 아닌 말로 이 화물에 대해서 뭐 숨기게 된다 하면은 선박회사 입장에서는 달리 이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위험물인지 모르고 위험물 분류적재가 좀 되지 않았겠죠.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2021년에는 짐 킹스토너 폭발 사고가 있었고요. 화물은 크산틴 산염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엑스프레스 펄, 이 선박은 아마 항해 중에 예, 폭발하게 된 것 같네요. 이 화물이 질산이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2024년 머스크 프랑크푸르트호는 벤젠하고 시아나나트륨이 그 화재의 원인이 된 화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발생한 지난달이었던가요? 가장 최근에 발생한 양밍 모빌리티호 닝포항에서 하역 작업 중에 그 클래스 5.2짜리 유기 과산화물이 폭발한 사고가 있었는데요. 사고의 원인이 아직 뭐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지금 여기저기서 제가 전해 들은 바로는 이 5.2짜리 유기 과산화물이 그 온도에 굉장히 좀 민감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고가 발생된 컨테이너는 냉동 컨테이너에 적입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근데 그 냉동 컨테이너 그 플러그 아웃하는 시점이 너무 빨라서 그 사이에 온도가 너무 많이 올라가서 이제 발화했다.
그래서 이제 폭발로 이어졌다라고 그 업계에서는 많이 어,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드라이 컨테이너 기준으로 보면요. 한여름철에 보면 그 내부 온도가 섭씨 60도, 70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름에 그 일반적인 그 스틸 플레이트로 된 드라이 컨테이너 문을 열고 안에 들어가 있으면 온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이상기후로 인해서 많이 덥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온도 변화에 그 민감한 이런 위험물 화물들은 계속해서 이런 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좀 크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은 이거란 겁니다. 여기다가 리퍼 디지라고 실무에서는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냉동 컨테이너에 적입한 위험물 화물들. 아마 그 위험물 화물을 냉동 컨테이너에 넣었다는 것 자체가 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에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냉동 컨테이너에 화물 작업을 했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 하역 과정에서 이 플러그 인을 하고 플러그 아웃 하면서 온도가 이제 계속 변할 수 있거든요. 그죠? 닝보항에서 발생한 사고도 냉동 컨테이너 전원 공급을 너무 빨리 해서 그 사이에 컨테이너 내부 온도가 많이 증가하게 됐다. 이로 인해서 5.2짜리 유기 과산화물이 폭발하는 그런 사고, 그런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나. 업계에서는 그렇게 의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그 실무하다가 예전에 그 하나 기록을 해둔 건데요. 이 과제 사고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요거는 이제 냉동 컨테이너의 데이터 로그라고 합니다. 요즘은 냉동 컨테이너 그 차트라고 하죠. 온도 기록지를 이제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 컨테이너에 이런 데이터 로그들이 자동으로 집계가 되기 때문에 그 컨테이너가 뭐 기계적인 뭐 결함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전원 공급이 언제 이루어지고 뭐 언제 차단이 됐으며 온도는 뭐 몇 도였는지 그런 것들을 전자적으로 이제 다 기록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연히 그 데이터 로그를 하나 받아놓은 게 있어서 그 내용을 한번 좀 볼까 합니다. 저도 사실은 좀 궁금했습니다. 그 선박이 하약 작업을 하기 위해 막 항만에 이제 입항을 하겠죠. 입항을 하게 되면은 부대에 자만을 하고 하약 작업이 이루어지기 전에 어느 시점에는 전원 공급을 차단을 해야 될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전원 공급을 차단을 하고 하역을 해서 터미널에 야드에 장치가 되고 그 이후에 전원 공급이 다시 된단 말이죠. 그 시간이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나 걸릴 것인가. 저도 좀 꽤나 궁금했었는데 이 데이터를 보면서 제가 한번 추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데이터를 보면요. 시간은 조금 부정확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파워 다운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파워 다운이라는 이벤트가 발생했고요. 이건 아마 선박이 입항하기 전에 선박이 입항하기 전에 본선에서 어, 파워 다운을 했던 시점이 될 테고요. 다시 파워업 되는 이벤트가 발생합니다. 이거는 하역이 되고 나서 터미널 CY에 장치가 되고 그 이후에 전원 공급이 이루어진 시점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요 사이에 보시면 시간차가 한 5시간 정도 되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선박이 항만에 입항해서 하역 작업을 하고 야드에 장치돼서 전원이 다시 공급되기 복전되기까지 뭐 이 건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꽤나 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럼 이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뭐 위험물 같이 그렇게 민감한 화물은 아니란 말이죠. 이게 지금 세팅 온도가 몇 도짜리인지는 데이터가 안 나와 있는데 아마 어, 이거는 냉동 화물일 것 같습니다. 냉동 화물 뭐 영하 아마 20 몇 도 되는 그런 화물들인데 일반적으로 영하 20 몇 도 뭐 이렇게 된 화물들은 몇 시간 동안 방치를 해도 온도가 그렇게 급격하게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저희 실무적으로는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영상 화물들 같은 경우에
특히나 리튬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회사에서 그런 데이터들을 보면 영상 20도에서 25도 사이에 세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친구들이 한 5시간 정도 전원이 공급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가 된다 하면 온도가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 내부에 냉기가 그렇게 꽉 채워진 상태도 아니고, 그죠? 꽤나 상온의 높은 온도로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요즘처럼 30도가 훨씬 넘는 40도에 육박하는 그런 날씨에서는 몇 시간만 전기가 단전되어 있어도 온도가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다는 말이죠.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갈수록 그런 위험물 관련된 사고들이 발생하는 빈도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들어서는 더 많죠. 지금 이거 제가 컨테이너선만 적어놨다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 말고도 그 자동차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 때문에 발생한 사고 건들은 이것보다 더 많습니다. 자동차 전용선에서 발생한 건들. 그런 것들은 제가 기록을 하지 않았거든요. 컨테이너선에 관련된 사고들만 기록했는데도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선박에 적재할 때 과거부터 이런 위험물들이 온도 변화에 민감한 걸 알기 때문에 화주들이 고의로 그 이 화물이 위험물이 아니라고 이제 거짓말을 하지 않는 이상 선사가 알고 있다면은 기본적으로 적고 계획을 짤 때 이렇게 분류 적재를 다 하고 있거든요. 물론 KMTC 이 경우처럼 화주가 속인 경우들을 제외를 하고 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 날씨가 너무 덥다 보니까 냉동 컨테이너에 위험물을 운송한다고 해도 전력이 공급되지 못하는 그 시간차 때문에 그 사이에 온도가 급격하게 이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폭발하게 되는 이런 사고들이 계속해서 증가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우려가 됩니다. 냉동 컨테이너에 운송되는 위험물. 이런 것들이 참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되겠죠. 여기 로고에서 보셨겠지만 안전에서 복전되는 시간차 계약 과정에서 한마디로 리퍼 디지의 위험성. 컨테이너선 자체가 컨테이너 화물 운송 자체가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얘기했던 FAK이기 때문에 정말 잡다한 종류의 여러 가지 화물들을 그 운송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선박이 계속 커지면서 선박 한 단위가 운송하는 화물의 종류도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화물의 양도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하나 발생하게 되면 그 나머지 화물들도 전부 다 이제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컨테이너선 사고 관련된 내용들은 사실은 제가 무슨 뭐 사고 처리하는데 무슨 뭐 전문성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뭐 선박 운항 경험도 없기 때문에 어 전문적으로 제가 다룰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어느 시점에서부턴가 이런 사고들이 계속해서 좀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그 2000년대 초반부터 최근에 발생했던 그 양민 모빌리티 유기 과산화물 폭발 사고까지 컨테이너선과 관련된 위험물 화재 사고들을 조금 리스트업을 좀 해봤고요. 그리고 특별히 저는 좀 많이 화약 현장도 그렇고 선박회사에서도 그렇고 일반 냉동 화물들과 좀 구분해서 조금 더 뭐랄까요? 좀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이 냉동 컨테이너에 적재되고 있는 위험물들.
화약 현장이라는 게 이 하나의 화물만 몇 가지 소수의 화물만 그렇게 업무 처리를 하기가 사실은 쉽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까 리퍼 데이터 로그에서도 보셨듯이 뭐 하나의 그것만 시간이 많이 발생한 걸 수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만큼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기록한 내용들은 뭐 컨테이너 선박이 워낙 많은 종류의 화물들을 뭐 운송하고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특히 이제 위험물 그죠? 이렇게 냉동 컨테이너에 운송되는 위험물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해야 뭐 이런 사고들을 방지할 수 있다. 그럼 말로는 좀 쉬운데요. 그러니까 뭐 쉽게 보면은 냉동 화물에 냉동 컨테이너에 적입된 위험물 같은 경우에는 늦게 그죠? 늦게 단전을 하고 가역되자마자 빨리 꽂아주세요. 뭐 이건데 말은 쉬운데 그죠? 말은 쉬운데 그렇게 좀 잘 되지 않을 확률이 좀 크단 말이죠. 이런 사고들이 앞으로도 종종 더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에서 이 내용들을 조금 기록을 해봤습니다. 뭔가 이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바뀌어야 될 건데 컨테이너 운송이라는 것이 워낙 여러 가지 화물들을 운송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바뀔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오히려 온도 변화에 그렇게 민감한 화물들은 냉동 컨테이너에 뭐 적재를 한다 해서 위험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그 하약 과정에서 그죠? 지금 데이터 로그에서 본 것처럼 단전 시간이 또 오래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컨테이너 선박이 아니라 다른 대체 운송 수단을 통해서 운송을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이지 않을까 지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컨테이너선에 실어내는 화물의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저것 신경 써야 되는 부분도 많고 그렇게 많은 여러 종류의 화물들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또 위험물이 위험하다고 해서 그것만 신경 쓸 수 있느냐? 말은 쉽게 할 수 있는데 현장에서는 저는 그게 반영되기 되게 많이 힘들 거라 생각합니다. 이 최근에 닝포에서 발생한 이 사고 이후에 아마 그렇겠죠. 그것도 냉동 컨테이너에 적재되는 위험물, 화물은 온도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화약 현장에서는 뭐 단전 시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뭐 이렇게 협조를 해달라. 아마 이렇게 얘기할 것이 뻔하고요. 그죠? 그런데 그게 실제로 될 수 있는 환경이 되겠느냐. 굉장히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혹시나 또 말로만 하는 그런 대책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런 좀 걱정이 좀 됩니다.